이 새끼 내가 이 부대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지? 군단장 아들이면 뭐 특별 대우라도 해줘야 하나? 아가야, 내가 여기 온 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빠 잘못이지. 그 잘난 핏줄 때문에 내가 우리 놀이개가 된 거라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찌든 보급 창고 안, 갓 입대한 이준영 이병의 멱살을 잡은 김상병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준영은 공포로 굳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입대 후 한 달 이곳은 그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악몽 같던 선임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특히 군단장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대답이 없네? 그럼 아가 대접 대신 군단장 아들 대접을 해줘야지. 김상병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다. 너 오늘 면회 온다며? 누나라고 했나? 그 누나가 해병대 소령이라면서? 대단한 가족이네. 내가 여기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 잘난 누나한테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상병의 손이 준영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준영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준영은 이를 악물었다. 말하면 안 된다. 이 지옥은 오직 자기만의 몫이다. 누나에게 아버지에게 이 가문에 어떤 치욕도 안겨줄 수 없다. 준영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같은 시각 포항시 오천읍을 지나 해병대 교육단 위병소에 도착한 검은색 세단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깔끔하게 다려진 육군 전투복 차림이었다. 아니 해병대 전투복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곧게 뻗은 자세, 흐트러짐 없는 눈빛. 그녀의 오른쪽 가슴팍에는 붉은 바탕에 빛나는 별 하나, 해병대 소령 이서연이라는 명찰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2의 나이, 여군, 장교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진급한 그녀는 이미 자대 내에서 철의 여인으로 통했다. 서연은 선글라스를 벗어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꽂았다. 포항의 겨울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그 햇살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앳된 상병과 이병이 일제히 경직되었다. 아무리 평일 오후라 해도 소령 계급의 여군이 개인 면회를 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풍기는 분위기는 일반적인 장교와는 확연히 달랐다. 서연은 천천히 위병소 초소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딱딱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교육단 위병소입니다. 상병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은 멈춰서서 자신의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눈빛은 초소 안의 풍경을 훑는 대신 그 상병의 눈을 정면으로 뚫어보았다. 서연은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이병 이준영 면회 왔습니다. 명단 확인해 주십시오. 상병은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질려 서둘러 서류를 검토했다. 명단에 이준영 이병, 가족 면회라는 글자가 보였다.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상병은 이소령이 준영 이병의 친누나라는 사실을 서류에서 확인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군단장님 딸이자 동생이라니. 부대 내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이서연 소령님 확인되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면회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병 이준영은 지금 면회 준비를 위해 준영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헌병대에서 먼저 접촉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상병의 말을 끊었다. 상병은 당황했다. 헌병대? 군단장 아들이? 면회객에게 이 정도의 내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소령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상병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소령님, 면회객께서는 본관 접견실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병이 규정대로 처리하려 애썼다.
서연은 초소 안을 한 번 더 휘어보았다. 초소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병영생활 행동 강령 포스터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포스터를 보며 짧은 헛웃음을 쳤다. 규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누나의 자격이 아닌 일선 장교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준영이가 제 동생이 아니더라도 이 부대의 병사가 부적응을 호소한다면 저는 당연히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연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부적응이 아니라 괴롭힘이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저를 돌려보낸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신들을 비롯해 이 위병소의 책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상병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소령의 발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해병대 전체를 지휘하는 군단장이었다. 이서연 소령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직 사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상병은 서둘러 초소 전화기를 집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서연은 위병소 옆에 서서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훈련된 군대의 모습이 아닌 어딘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준영은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군인의 아들로 자라왔지만 속은 너무나 여린 아이였다. 해병대에 입대한 것도 순전히 아버지와 누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준영아, 내가 이 험한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의 눈동자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지난 주말 아버지 이태옥 군단장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준영이 면회 간다고? 그래, 잘됐다. 내가 가서 잘 다독여 주거라. 그 녀석, 소대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영 부대 적응을 못하는 모양이야. 어쩌겠냐. 군단장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해 줄 수도 없고 버텨야지.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해. 내 동생이 나약한 거다. 너처럼 강해져야지. 괜한 소리 짓걸려서 군기만 흐트러뜨리지 마라. 아버지는 늘 강함을 강조했고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연 자신도 그 가르침 아래 강인한 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기 이전의 누나였다. 이준영이 해병대에 입대하며 보냈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서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될 수 있을까? 아빠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문자의 활기차고 들뜬 목소리는 지금 그녀가 받은 부적응 보고와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서연은 확신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이. 소령님, 당직 사관이 곧 나오신답니다. 잠시만 접견실에서 상병은 여전히 말을 더듬었다. 됐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접견실까지 걸어가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 상병 내게 거짓을 고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대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체의 분위기를 알고 싶습니다. 서연은 마치 신문관처럼 상병을 다그쳤다. 상병은 결국 서연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중위 계급의 장교가 보였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연에게 달려왔다. 당직 사관인 박중희였다. 안녕하십니까? 당직 사관 박민우 중위입니다. 소령님, 갑자기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병 이준영 면회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중희 군단장 아들이 부적응으로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서연은 박중희를 똑바로 노려보며 물었다. 박중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펴고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소령님, 이준영 이병은 사실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문의 후광 때문에 선임들이 오히려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신병이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 조심? 그게 정말 조심입니까? 아니면 더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내 동생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전화 통화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늘 괜찮다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군단장 아들이라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해병대 병사라서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연은 이미 상황을 전부 꿰뚫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박중희는 식은땀을 흘렸다. 소령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뻥치지 마. 이 개자식아. 갑자기 부대 안쪽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짧은 외침이었지만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응시했다. 지금 그 목소리 이준영 이병 맞습니까? 지금 면회 준비를 한다면서 왜 저런 소리가 납니까? 당장 저를 그곳으로 안내하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박중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소령님, 규정상. 규정은 병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동생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를 막으면 당신은 명령 불복종과 직무유기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중희를 가볍게 밀치고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에서 박중희와 상병이 허둥지둥 따라 붙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소리가 난 곳을 향했다. 위병소에서 멀지 않은 낡고 허름한 보급 창고. 그곳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이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또 다른 대화가 들려왔다. 너, 내 누나가 소령이라서 좋겠다. 우리 소령님 오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시범 좀 보여줘봐. 어차피 넌 못 버텨. 군단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준영으로 살았어야지. 내가 우리한테 당한 거 고스란히 내 누나한테 돌려줄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형님 준영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보급 창고의 낡은 철문을 발로 차며 열어젖혔다. 쾅! 엄청난 굉음이 부대 전체를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의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잔뜩 겁에 질린 이준영 이병.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준영의 멱살을 잡고 비웃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김상병. 그 외에도 몇 명의 선임들이 그 모습을 둘러싸고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입술이 차갑게 떨렸다. 당장 손 떼라. 단 두 마디였지만 보급 창고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김상병은 뒤에서 들린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이 서서히 풀렸다. 김상병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령 계급장을 단 여군, 그것도 이준영의 누나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경직되었다. 준영은 누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리며 서연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이미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령님 이 병사가 이준영 이병에게서 당장 떨어져.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부동자세로 내 앞에 서.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의 상관이자 이준영 이병의 가족으로서 이 상황을 조사할 것이다.
그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준영에게 다가갔다. 준영은 퉁퉁 부은 눈과 피가 묻은 입술로 서연을 올려다 보았다. 준영아, 서연은 조용히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누나. 그 한마디에 준영은 다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동생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딱딱한 군복 위로 전해지는 동생의 마른 몸과 떨림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서연 소령의 눈빛은 김상병을 비롯한 선임들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들을 해병대의 수치로 낙인 찍고 있었다. 이날 포항의 낡은 보급 창고는 해병대 군단장의 딸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소령의 분노로 휩싸였다. 그리고 이 분노는 이준영, 이병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체에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올 서막이었다. 이서연 소령의 싸늘한 시선은 보급 창고 안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품에 안긴 동생 이준영, 이병의 떨림을 느끼며 핏자국이 선명한 동생의 얼굴을 살폈다. 분노는 이미 냉철한 판단으로 바뀌어 있었다. 군인 이서연에게 감정은 사치였다. 오직 사실만이 중요했다. 박중희, 서연은 뒤따라 들어온 당직 사관 박민우 중위를 불렀다. 박중희는 보급 창고 안의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군단장 아들이 폭행당하는 현장을 자신의 당직 시간에 발각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었다. 예, 소령님. 제가 당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중희는 손이 떨려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아닙니다. 조치는 내가 취하겠습니다. 박중희는 지금 즉시 헌병대에 연락하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병영, 내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군단장 아들을 표적으로 한 명백한 조직적 괴롭힘 및 폭행입니다. 헌병대장이 직접 이곳으로 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서연은 김상병을 비롯한 선임들을 향해 손가락을 휘둘렀다. 그리고 저 4명의 병사들을 즉시 격리하십시오. 절대 서로 접촉하거나 말을 나누지 못하게 하십시오. 김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인근 빈 창고에 1명씩 따로 대기시키고 김상병은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상병의 눈을 마주쳤다. 김상병은 이미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김상병은 이곳에 나와 함께 남습니다. 박중희가 인솔하는 동안 저 병사들 중 1명이라도 입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거나 도주하려 한다면 박중희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박중희는 서연 소령의 단호한 명령에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행동했다. 전원 차렷. 지금부터 이 소령님의 명령에 따른다. 김상병 외 3명은 나를 따라 격리 장소로 이동한다. 이상병, 김이병 너희 둘도 지금 당장. 김상병을 제외한 3명의 병사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박중희를 따라 보급 창고를 나섰다. 위병소 근무 상병도 이 엄청난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서 있었다. 보급 창고 안에는 이서연 소령과 그녀의 품에 안긴 이준영 이병, 그리고 바닥에 고개를 처박고 서 있는 김상병만이 남았다. 창고 문은 닫혔고 실내는 다시 어둠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다. 서연은 준영을 안은 채 창고 안쪽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준영아, 이제 괜찮아. 누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누가 언제부터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준영은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입술이 터진 자리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말하면 안 돼, 누나. 더 심해질 거야. 나 때문에 누나랑 아빠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어, 준영아.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을 거야. 내가 이 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해.
내 아픔을 감추는 건 이 사람들을 돕는 거야.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다. 준영은 누나의 눈을 올려다 보았다. 그 눈빛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강한 군인의 모습이면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김상병이 입대하고 일주일 뒤부터요. 처음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가 군단장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준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다른 선임들도 저를 군단장 꼬마라고 부르면서 계속 시켰어요. 놀이개처럼. 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놀이개.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동생을 마저 다독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등 뒤에 서 있는 김상병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김상병. 서연의 목소리는 그림자처럼 낮게 깔렸다. 김상병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었다. 예, 소령님. 너는 이준영 이병에게 왜 이런 짓을 했나? 솔직하게 대답해. 단 한마디의 거짓이라도 내게 발각된다면 너는 군 복무 기간 내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김상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군단장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눈앞의 소령이 가진 권위. 그는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웠다. 그게 이병이 너무 나약해서 저희 부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질을. 거짓말. 서연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창고 벽을 때리고 되돌아왔다. 김상병은 몸을 움츠렸다. 군인으로서의 자질? 내가 감히 누군가의 자질을 평가해? 폭행과 가혹행위가 군 기강을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누가 가르쳤나? 내가 지금 하려던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다. 내가 이준영을 때린 건 내가 그의 아버지에게 가진 열등감 때문이 아니었나?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표적으로 삼고 내 비뚤어진 분노를 해소하려 했던 것 아닌가? 김상병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서연의 통찰력에 그는 숨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서연은 이미 심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대에서 제일 힘들게 군 생활을 하는데 군단장 아들은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내 눈에 이준영 이병이 편하게 보였나? 매일 밤 내가 시킨 빨래와 청소를 하며 내가 던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동생이 편하게 보였나? 내가 만약 그를 나약하다고 판단했다면 너는 상관으로서 혹은 선임으로서 그를 이끌어주고 훈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너는 내 권력을 사용해 그를 짓밟고 있었다. 그게 바로 비겁함이다, 김상병. 서연은 김상병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는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 너는 붉은 명찰을 맬 자격이 없다. 당장 내가 이준영, 이병에게 가한 모든 폭행과 가혹행위를 날짜별로, 내용별로, 그리고 누가 가담했는지 상세히 진술해. 나는 내가 자백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여기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1시간 버티든 하루를 버티든 나는 끝까지 너를 신문할 것이다. 서연은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지루한 회의를 기다리는 듯 여유로웠으나 그 눈빛은 김상병에게 탈출구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무기로 사용했다. 김상병은 결국 무너졌다. 군단장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곧 헌병대와 군 전체에 알려질 것이며 그의 군 생활은 물론 전역 후의 삶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김상병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소령님, 전부 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괴롭힘이었어요. 막사 청소를 시키거나 먹던 거 남기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준영이가 너무 순하고 약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부대 내에서 제일 고참인데 이병 주제에 아버지 백으로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김상병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가혹행위를 줄줄이 털어놓았다. 구타의 횟수, 언어폭력의 강도, 그리고 다른 선임들이 가담했던 정황까지도.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김상병의 진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준영 이병 진술 잘 들었지? 내가 직접 들은 대로 이 사람이 너에게 한 짓이 모두 사실이 맞나? 서연은 다시 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영은 김상병의 진술을 듣는 내내 몸을 떨고 있었다. 김상병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깨달았는지 준영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임들은 김상병님보다는 덜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다른 선임들을 감싸려는 듯 했다. 아닙니다. 가담한 정도의 차이일 뿐 폭력은 폭력입니다. 이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이 모든 짐을 내 어깨에 지지 않아도 돼. 누나가 다 해결할 거야. 서연이 준영에게 힘을 주어 말했다. 바로 그때 보급 창고 문이 다시 열리고 헌병대 소속의 헌병대장 박 대령이 당직 사관 박준희와 함께 들어섰다. 박 대령은 이태호 군단장과도 잘 아는 사이였기에 서연의 급한 호출의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다. 박 대령, 이소령. 대체 무슨 일입니까?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단장님께 보고는? 박 대령님, 죄송하지만 보고는 제가 처리한 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병대 군단장님의 아들인 이준영 이병이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인 김상병은 현재 모든 범행을 자백한 상태입니다. 서연은 단호하고 명료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김상병의 진술에 따르면 부대 내 몇몇 병사들이 추가로 가담했으며 이들은 현재 박중희가 격리 조치 중입니다. 박 대령님께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병영, 내 문제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군단장 아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 사건은 해병대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악습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박 대령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와 논리적인 보고에 놀랐다. 그는 헌병대장으로서 이런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군단장의 자녀가 연루된 사건은. 박 대령, 알겠습니다. 이소령. 지금 즉시 헌병대 수사팀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병사,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간부들까지 모두 조사할 것입니다. 이준영 이병의 신변은? 이준영 이병은 제가 직접 인솔하여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면회 시간은 끝났고 현재는 피해자 신분입니다. 헌병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병원 외부 시설에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서연은 모든 절차를 단칼에 정리했다. 군단장 딸이라는 특혜를 쓰지 않으면서도 군법과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생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행동은 주변을 압도했다. 그녀는 김상병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김상병,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내가 겪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내가 흘린 눈물보다 내가 준영이에게 가한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서연은 준영의 팔을 부축해 보급 창고를 나섰다. 포항의 석양이 창고 문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준영은 창고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 대령은 서연이 준영을 데리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은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이서연, 소령은 이준영 이병을 데리고 포항 시내의 한 군 병원에 도착했다. 의무대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결과 준영은
심각한 타박상과 심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다. 서연은 동생의 병실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 이태호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서연입니다. 준영이 면회 왔다가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태호 군단장의 굵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태호 군단장 병원? 왜 병원이야? 감기가 심한가? 내가 분명히 나약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면회 가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온 거 아니지? 나약함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준영 이병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의 피해자입니다. 폭행을 가한 선임 김상병에게서 모든 자백을 받아냈고 헌병대장 박대령에게 전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보고에 전화기 너머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태호 군단장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 했다. 이태호 군단장 뭐? 폭행?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그 자식들 당장 군사 재판에 넘겨. 영창으로 보내. 아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군단장은 격노했다. 그의 분노는 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가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에 가까웠다. 아버지, 이미 헌병대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면회객이 아닌 해병대 장교로서 군단 내의 악습을 발견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태호 군단장 장교? 넌 내 딸이야. 넌 내 동생을 보호해야지. 내가 그런 보고를 올리면 군단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 내 지휘력에 흠집이 나는 건 둘째치고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겠냐. 군단장 아들이 군대에서 따돌림 당했다. 웃기는 소리. 당장 박 대령에게 연락해서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켜. 이태호 군단장은 격분하며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서연을 이해하려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해병대와 가문의 명예만이 중요했다. 아버지, 저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 말은 이태호 군단장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이태호 군단장 뭐? 내가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군인이라면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그게 해병대의 정신이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싶나? 아버지, 해병대의 정신은 폭력과 악습으로 나약한 병사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알려져서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난다면 그것은 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이 부대와 그리고 폭력을 묵인해온 아버지의 잘못도 있습니다. 서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신념이 동생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태호 군단장 당장 철수하고 조용히 해.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너는 부대로 복귀해. 너의 독단적인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넌 모른다. 이 일로 인해 너의 진급은 물론 내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어. 당장 내게 복종해, 이서연 소령.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준영이는 제가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실수록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의 분노는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정의감, 그리고 누나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이준영 이병의 폭행 사건은 해병대 교육단 전체를 강타했다. 헌병대의 전면 수사가 시작되었고 김상병을 비롯한 가해 병사들은 모두 영창에 수감되었다. 당직 사관이었던 박중희와 소대장, 중대장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부대 전체가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서연 소령은
포항시의 한 작은 숙소에서 준영을 돌보며 헌병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준영이 겪은 모든 고통을 상세히 기록하여 헌병대에 제출했고, 단순한 쿠타 사건이 아닌 군단장 아들을 향한 계급적 린치임을 강조했다. 헌병대장 박대령은 이태호 군단장의 압력과 이서연 소령의 강경한 태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박대령 이소령 군단장님께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피해자인 이 이병을 안정시키고 가해자들을 조용히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도 군단장님의 명예에도 좋을 겁니다. 박 대령님, 군인에게 명예란 무엇입니까? 악습을 덮는 것이 명예입니까? 아니면 부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명예입니까? 이 사건을 조용히 덮는다면 제 동생이 겪은 고통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는 또 다른 이준영 이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해병대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확고한 대답에 박 대령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는 이서연 소령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단순한 장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철의 여인이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에까지 새어나갔다. 해병대 군단장 아들 부대 내 상습 폭행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태호 군단장은 발칵 뒤집혔다. 그의 지휘력은 물론 해병대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태호 군단장은 즉시 이서연 소령에게 서울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서연은 준영에게 말했다. 준영아, 누나는 이제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이준영 이병 누나, 나 때문에 누나가 혼나는 거야? 준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다. 아니, 누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너는 여기서 헌병대의 조사에 잘 응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해. 이제 이 병원에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억해.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을 때 내가 비로소 강해진 거야. 누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준영은 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입대 전의 불안함 대신 처음으로 약간의 평온함을 되찾은 듯 했다. 이서연 소령이 서울로 돌아가는 날 그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헌병대장 박 대령을 만났다. 박 대령님, 저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 포항에 남겨두고 갈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해병대의 정의를 보여줄지 아니면 또다시 악습을 덮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대령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 대령 염려 마십시오, 이소령. 저도 군인입니다. 군단장님의 압력도 있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덮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박 대령에게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호 군단장의 분노, 언론의 관심, 그리고 해병대 내부의 뿌리 깊은 조직 문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군단장 공관. 서연이 도착했을 때 이태호 군단장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재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호 군단장 드디어 왔구나. 이서연 소령. 당장 내 앞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해명해봐. 내 독단적인 행동이 우리 가문과 해병대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너는 알기나 해? 이태호 군단장의 목소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아버지, 저는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더 큰 썩음을 막았습니다. 서연은 자세를 고치고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 순간 그녀는 그의 딸이기 이전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한 명의 해병대 장교였다. 두 사람의 팽팽한 신념의 충돌이 용산의 밤하늘을 갈랐다. 용산 공관의 서재는
이태호 군단장의 경로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나무 책상 위에는 포항 해병대 부대 내 폭행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이태호 군단장은 딸 이서연 소령을 마주하고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딸이 아닌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배신자를 보는 듯 했다. 이태호 군단장, 내가 감히 내게 복종할 수 없다고 말해? 내가 지금 내 계급과 내가 속한 가문의 위치를 망각했구나. 내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나는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 내 동생의 사소한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커져야 했나? 아버지, 준영이의 문제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병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동시에 해병대 조직 전체의 신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덮었다면 외부에서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악습은 계속해서 다른 병사들을 희생시켰을 것입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단한 태도는 이태호 군단장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이태호 군단장 신념? 정의? 그런 고상한 단어들은 전역 후에나 찾으렴. 군인은 조직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야. 내가 개인의 정의를 앞세워 조직의 안정을 깼어. 내가 지금 군단장의 딸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장 너를 불명예 전역시키고 싶다. 제가 군단장님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준영이의 고통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제가 정의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아버지의 딸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입니다. 서연은 가슴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의식과 같았다. 이태호 군단장은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평생 해병대를 이끌어왔고 그 방식에 대한 딸의 정면 도발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내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가? 내가 수십 년간 지켜온 해병대의 명예가 내 손가락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건가? 내가 그 김상병을 영창에 보낸 것은 잘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가족의 배신이다. 서연아. 저는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대가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예는 강압과 은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한 진실만이 해병대의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준영이는 폭력 때문에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태호 군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준영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고통이 자신의 지위와 조직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준영은 그저 나약한 아들일 뿐, 서연은 강한 장교로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었다. 이태호 군단장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실을 파헤친다고 치자. 이 사건으로 내 진급은 끝났어. 너는 조직의 반기를 든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내 행동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거냐. 그렇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 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잃으시는 것도 물론 마음 아프지만 잘못된 조직 문화를 그대로 두고 해병대의 미래를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이태호 군단장은 더 이상 폭언을 퍼붓지 못하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딸의 강인함이 자신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인함이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당분간 이 일에서 손을 떼라. 내 참모진들이 이 사건을 주시할 것이고 너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해라. 자칫하면 내가 동생의 고통을 이용해 조직의 수장에게 도전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준영이의 피해,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서재를 나섰다. 문이 닫히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태호 군단장은 힘없이 이마를 짚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친 걸까?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돌아보았다. 강인함과 복종만을 강조했던 그가 가장 아끼는 딸에게서 가장 큰 반항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이서연 소령은 국방부 인사과에서 호출을 받았다. 예상대로 그녀는 군단장 아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공식적인 징계 대신 사실상의 좌천 인사를 받게 되었다. 인사과장이 서연에게 내민 발령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사령부의 한직이었다. 서연이 예상했던 대로 조직은 그녀를 배제하려 했다. 이 발령이 포항 사건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령을 수용하겠습니다. 인사과장은 서연의 담담한 태도에 놀랐다. 보통의 장교라면 울분을 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이다. 인사과장 이소령 이 보직은 사실상 당신의 진급 코스에서 벗어나는 소령님께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직의 불이익은 제가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한직으로 좌천되는 동안에도 포항에서의 수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눈이 멀지 않았고 귀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인사과장에게 짧게 격려하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좌천을 당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의 목표는 진급이나 명예가 아닌 동생을 괴롭힌 악습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서연 소령은 곧바로 포항으로 내려가 병원에 있는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준영 이병 누나 서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누나한테 화 많이 내셨지? 나 때문에 누나도 힘들어지는 건 싫어. 준영아, 누나는 괜찮아. 누나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누나는 이제 동작구에 있는 부대로 발령받았어. 서울에서 멀지 않아. 내가 혹시라도 다시 불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나에게 연락해야 해. 서연은 동생에게 자신의 새 근무지를 알려주며 안심시켰다. 준영은 누나의 변함없는 모습에 힘을 얻은 듯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누나가 너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폭력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는 거야. 너는 나약하지 않아. 너는 해병대 군단장의 아들이자 나의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서연은 준영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준영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우는 주문과 같았다. 이서연 소령은 서울 동작구의 해병대 교육사령부 행정 업무 보조 자리로 출근했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군단 본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낡았으며 그녀가 맡은 업무는 단순한 서류 정리와 행정 보조였다. 명백한 좌천이었지만 서연은 이 시간을 오히려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장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쉬는 시간에는 포항 사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녀는 단순히 폭행 가해자들을 징계하는 것 이상을 원했다. 그녀는 왜 군단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준영에게 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괴롭힘이 왜 그렇게 조직적이고 집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싶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선임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닐 수도 있어. 김상병은 왜 그토록 이준영 이병에게 집착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병사들은 군단장 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가담했을까? 서연은 사건 보고서에서 김상병의 인적 사항을 유심히 살폈다. 특이 사항은 없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다. 김상병은 입대 전 아버지의 빚 때문에 힘든 가정 형편을 겪었고 생계 때문에 군대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재력가 군단장의 아들인 준영이는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김상병에게는 자신의 불우함을 상징하는 표적이었을 수도 있어. 단순한 군 기강 문제가 아니라 계급과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분노의 전이었던 건가. 서연은 김상병의 개인 파일 뿐만 아니라 포항 부대의 간부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준영의 소대장이었던 박중희의 보고서와 평소 행실을 꼼꼼히 체크했다. 며칠 후 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상병을 비롯한 몇몇가의 병사들이 과거 이태호 군단장이 지휘했던 다른 부대에서도 복무했던 간부들의 아들 혹은 친척이었다는 것이다. 아주 미묘하고 숨겨진 연결고리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명확히 보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군단장의 자녀에게 상습적인 괴롭힘을 가한 병사들이 과거 아버지와 연관된 간부들의 가족이었다니. 혹시 이 폭행의 배후에 군단장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버지의 강압적인 지휘 스타일에 대한 은밀한 반감이 병사들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것일까? 서연은 준영에게 가해진 폭력이 이준영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태호 군단장을 향한 대리 폭력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병영 내 가혹 행위를 넘어선 군 조직 내의 권력 다툼 혹은 부조리의 반영일 수 있었다. 이 의심은 서연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태호 군단장이 오랫동안 강압적인 방식으로 군대를 이끌면서 조직 내부에 쌓아온 불만과 적대감을 알고 있었다. 군단장은 오직 자신의 명령만이 옳다고 믿었기에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았다. 서연은 포항 헌병대의 수사가 표면적인 가해자들만을 처벌하고 멈출 것을 우려했다. 그녀는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헌병대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좌천된 상태였고 그녀의 발언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은 딸의 억지 주장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자신의 근무지인 동작구 해병대 교육사령부의 낡은 자료들을 뒤지다가 해병대 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에 대한 오래된 시행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는 오래전에 폐기되거나 무력화된 제도였지만 서연은 이 제도의 정신을 되살려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직접 말할 수 없다면 익명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익명으로 끝내서는 안 돼. 결국 나는 증거를 제시하고 내 신념을 증명해야 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포항 부대 주변에 있는 용흥동의 한 PC방을 찾아갔다.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간 수집한 자료와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군단장 아들 폭행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김상병과 간부들 간의 가족관계, 그리고 이태호 군단장의 과거 지휘 방식에 대한 익명의 병사들의 증언을 포함시켰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익명 보고서를 국방부 감찰실과 헌병대장 박대령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도 발신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증거와 논리를 담았다. 이서연 소령이 익명으로 보낸 보고서는 예상대로 국방부 감찰실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태호 군단장의 지휘 아래 있는 군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단순한 병사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단장의 지휘 방식과 얽힌 조직 내부의 암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헌병대장 박대령은 이 보고서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보고서가 이서연 소령의 작품임을 직감했지만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보고서에 언급된 김상병의 아버지와 이태호 군단장 휘하 간부와의 관계는 박 대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박 대령은 이태호 군단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군단장은 격렬하게 부인했다. 이태호 군단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익명의 헛소리에 휘둘리지 마시오, 박 대령. 그건 명백히 나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의 음모입니다.
내 딸이 복직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 당장 그 보고서를 무시하고 기존 수사대로 종결하시오. 그러나 박 대령은 더 이상 이태호 군단장의 압력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걸고 감찰실과 협조하여 수사 범위를 확장했다. 포항 부대 간부들의 금융 거래와 통화 기록까지 조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소대장 박중희가 김상병의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소대장 박중희는 김상병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이준영 이병을 특정하여 괴롭히도록 유도했다는 혐의까지 드러났다. 박중희는 이태호 군단장의 강압적인 부대 운영에 불만을 품고 군단장 아들을 이용해 군단장에게 간접적으로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해병대 간부, 군단장 아들 폭행 방조 및 금품 수수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고, 이태호 군단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 압력에 직면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 아버지의 강한 리더십이 오히려 조직 내부에 분노와 적대감을 키웠고 그 희생양이 준영이가 되었구나. 서연은 동작구의 낡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접하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신념 충돌 끝에 조직의 고름을 터뜨렸지만 그 결과는 아버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한편 포항의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준영 이병은 누나의 용기와 헌병대의 철저한 수사 덕분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누나가 자신을 위해 조직과 아버지의 권위에 맞섰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영은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일기에 적었다. 이준영 이병 누나가 나를 구해줬다. 누나는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누나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군단장 아들이라는 꼬리표 대신 내 이름 이준영으로 강해질 것이다. 어느 날 이서연 소령은 포항을 찾아 준영과 함께 군 병원 내의 재활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준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스스로 강해지려는 의지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준영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전역을 원한다면 누나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어. 억지로 군대에 남을 필요는 없어. 준영은 고개를 들고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폭행의 그림자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준영 이병 아니요, 누나. 저 전역 안 할 겁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나처럼 멋진 해병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저도 강해져서 저처럼 힘든 다른 병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해병대에서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고 싶어요.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준영의 말에 서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조직과 싸우면서 얻고 싶었던 것은 바로 동생의 회복과 용기였다. 그래, 준영아, 누나가 널 응원할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나는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좌천되고 아버지와 갈등을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용기는 동생의 용기로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다. 이태호 군단장은 결국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군단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용산 공관을 떠나기 전 이서연 소령을 다시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예전처럼 무겁고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미묘한 후회와 쓸쓸함이 감돌았다. 이태호 군단장 서연아, 내가 옳았다. 내가 명예와 조직의 안정을 핑계로 가장 가까운 내 아들의 고통과 너의 진실을 외면했구나. 강함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이태호 군단장은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저희는 군단장과 소령이 아닌 아버지와 딸, 가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게 강인함을 가르쳐준 존경하는 분입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위로했다. 군단장은 딸의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용기가 결국 가족의 진정한 화해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며 교훈과 감동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태호 군단장이 군단장직에서 물러난 후 해병대 내부에는 거대한 침묵이 흘렀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이 사건이 군 조직에 남긴 파장은 깊고 광범위했다. 헌병대의 수사는 계속되었고 소대장 박중희는 물론 폭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던 다른 간부들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김상병을 비롯한 가해 병사들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서연 소령은 여전히 동작구의 해병대 교육사령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한직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 장교들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처음에는 그녀를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문제아로 보았지만 이제는 조직의 정의를 실현한 용기 있는 장교로 존경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는 일종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나의 행동이 결국 옳은 결과를 가져왔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 일시적인 처벌이 아닌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해. 서연은 자신의 행정 업무 외에도 병영 내 부조리 개선에 관한 연구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했다. 그녀는 군단 본부에서 강압적으로 내려보냈던 과거의 지침들과 현재의 병영생활 행동 강령을 비교 분석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녀는 자신이 좌천된 보직을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숨겨진 연구소로 활용했다. 어느 날 이서연 소령에게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다. 익명으로 보낸 보고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녀가 제안한 병영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감찰실의 고위 간부는 서연을 만나자마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이소령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영원히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군단장님께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해병대의 미래를 위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동생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조직의 강함은 겉으로 보이는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자신이 연구한 병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익명신고 시스템 강화, 병사들이 간부나 선임의 압력 없이 자유롭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지휘관의 정기적인 병사 심리상담 이수 의무화, 지휘관들이 병사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도록 교육 강화, 계급 간 소통 채널 활성화, 형식적인 면담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소통 문화 정착. 감찰 간부는 서연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이 내용을 해병대 전체에 적용하기 위한 공식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비록 한직에 있었지만 그녀의 조용한 행동은 해병대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한편 포항의 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이준영 이병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신병이 아니었다. 누나의 용기를 보고 자신의 내면에서 강인함을 발견한 그는 전역 대신 현역 복무를 끝까지 마치기로 결심했다. 준영은 자신을 괴롭혔던 부대 대신 해병대 사령부 직할 부대인 화성시 우정읍의 한 부대로 전출을 신청했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이서연 소령은 동생의 전출 소식에 기뻐하며 전출 전날 준영을 만났다. 준영아, 새로운 부대에서 시작하는 거 정말 잘 생각했어. 하지만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누나에게 바로 연락해야 해. 이준영 이병 걱정 마세요, 누나.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괴롭혔던 건 계급이나 선임들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나약함이었어요. 이제 그 나약함과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복무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누나가 저를 위해 쌓은 노력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포항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은 것이다. 서연은 준영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의 군복 주머니에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넣어주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군인의 강함은 등에 지는 무게가 아닌 가슴에 품은 정의에서 나온다. 준영은 그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누나는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주였다. 준영이 화성으로 떠난 후 이태호 전 군단장은 조용히 포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 대신 준영이 입원했던 군 병원을 찾아 폭행 피해를 입은 다른 병사들을 위로했다. 그는 군단장직을 잃었지만 비로소 아버지이자 선배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소령의 용기가 아버지의 신념까지 변화시킨 것이다. 이서연 소령은 좌천된 자리에서도 해병대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보고서는 해병대 사령부의 공식 지침으로 채택되었고 붉은 띠의 재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국 해병대 부대에 하달되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투명성과 상호 존중이었다. 익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자 숨겨져 있던 많은 부조리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해병대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부대 내에서는 강압적인 명령 대신 소통과 경청을 중시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씨앗은 동작구의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서연의 조용한 노력이었다. 시스템이 바뀌어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직접 부대에 들어가서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해. 서연은 스스로 자원하여 새로운 보직을 요청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동생이 전출간 화성시 우정읍 인근의 해병대 부대에. 그녀는 이곳의 소대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직을 자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좌천되었던 행정직을 떠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병사들의 마음을 바꾸는 새로운 리더, 즉 정의로운 강인함을 갖춘 장교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인사과에서는 그녀의 요청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서연 소령은 충분히 본부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힘든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자원했기 때문이다. 인사과장 이소령, 당신은 이미 조직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편한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다시 현장으로? 저는 편한 길이 아닌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가 아닌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난은 제가 올바른 교관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의 미래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소대장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서연 소령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해병대 교육사령부 소속 교관으로 화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화성으로 떠나기 전날 이서연은 전 군단장이었던 아버지 이태호와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군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해 보였다. 이태호, 내가 결국 다시 현장으로 가는구나. 내 고집은 여전하지만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강인함은 저의 뿌리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강인함에 공감을 더하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명령만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병사들을 이끌겠습니다. 이태호,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준영이, 그 녀석이 내 덕분에 다시 일어섰다. 내가 진정으로 군인 가문을 지켜냈구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군단장과 소령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서연 소령은 화성시 우정읍의 교육시설에 도착했다. 그녀가 맡은 임무는 새로 임관한 소대장들에게 리더십과 병영 문화 개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여러분은 이제 병사들의 생명과 정신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의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나 처벌의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솔선수범과 희생, 그리고 병사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병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해병대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녀의 강의는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이준영 이병이 겪었던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리더십의 실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소대장들은 기존의 교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하고 절박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깨달았다. 서연은 교육 기간 내내 소대장들에게 당신이 이준영 이병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그녀의 핵심 교육 방침이 되었다. 한편 준영이 복무하는 부대는 그녀의 교육시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준영은 새로운 부대에서 훈련에 매진하며 누구보다 모범적인 병사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곳의 선임들은 그가 군단장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들은 준영의 강인한 의지와 성실함, 그리고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어느 날 이서연 소령은 소대장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부대 밖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준영을 발견했다. 먼발치에서 본 준영은 더 이상 나약하고 불안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붉은 띠에는 땀과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한 해병이었다. 서연은 준영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영은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누나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준영 이병 나는 이준영이다. 해병대 정신으로 오늘도 승리한다. 그의 외침은 화성의 평야를 울렸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모든 싸움은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잘했어, 준영아. 이제 너는 진정한 해병이 되었구나. 서연은 조용히 차를 몰아 교육시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동생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해병대 전체를 구하는 희망의 교관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동생이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해병대의 미래라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었다. 이서연 소령이 화성에서 소대장 교육 교관으로 일한 지 6달이 흘렀다. 그녀의 강의는 해병대 교육사령부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공감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그녀의 교육을 받은 소대장들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 긍정적인 변화를 전파했다. 해병대는 이전의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벗어나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좌천되었던 이서연 소령의 조용한 용기가 있었다. 어느 가을날 해병대 교육사령부는 교육 수료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서연 소령은 우수한 교관으로서 단상에 올라 수료 장교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지만 사전에 준비된 원고 대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해병대 장교 여러분, 6달 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중 한 명의 동생을 괴롭혔던 폭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단장의 딸로서, 누나로서, 그리고 장교로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저에게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덮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장례는 술렁거렸다. 군단장의 사태를 불러온 그 사건을 그녀가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임무는 조직의 잘못을 덮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조직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저의 동생 이준영 이병은 나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조직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의의 재건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향해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단순히 부대원들을 훈련시킬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대원들이 군단장 아들이든 가난한 집의 아들이든 모든 병사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폭력과 무시, 부조리가 만연한 군대는 껍데기만 강할 뿐 유사시에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무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사소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 있는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부대에서 배운 공감과 소통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이준영 이병처럼 고통받는 수많은 병사들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많은 장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훈화가 아닌 피와 땀으로 증명된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연설을 마친 후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료식에 참석한 사람들 틈에서 그녀의 아버지 이태호 전 군단장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호, 내 연설 잘 들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해병대의 진정한 정신을 내가 가르쳐 주었구나. 아버지, 이제 저희는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강인함과 사명감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포옹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해병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굳건한 신뢰로 대체되었다. 그때 수료식장 구석에서 늠름한 모습의 해병 이병 하나가 다가왔다. 이준영 이병이었다. 그는 휴가를 받아 누나의 수료식 연설을 직접 들으러 온 것이다. 이준영 이병 누나, 연설 정말 멋졌습니다. 누나는 저의 영웅입니다. 누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준영아.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누나가 싸울 수 있었던 거야. 너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해병이야. 준영은 경례를 붙였고 서연은 그 경례를 자랑스럽게 받아주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강한 해병의 빛을 품고 있었다. 이서연 소령은 그날 해병대 교육사령부로부터 명예보직 변경을 받았다. 그녀는 좌천되었던 행정직이 아닌 병영문화혁신단의 핵심 장교로 정식 발령받았다. 그녀의 용기와 신념이 결국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과 신뢰를 얻어낸 것이다. 그녀의 진급은 늦어졌을지 몰라도 그녀가 조직에 미친 영향력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강력했다. 서연은 새로운 보직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화성과 포항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준영 이병에게 폭행을 가했던 김상병을 찾아가 그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그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대 안에 상처받은 모든 영혼을 치유하고 싶었다. 해병대 군단장 가문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용기와 정의가 조직의 권위와 악습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서연 소령은 가장 강한 사람으로 자랐지만 가장 나약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강인함은 복종이 아닌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해병대 전체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불러왔지만 결국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해병대 조직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이준영 이병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했지만 누나의 도움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나약함은 죄가 아니며 고통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진정한 강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에서 성장의 상징으로 거듭나며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태호 전 군단장은 권위와 명예만을 추구하며 잃었던 가족애와 진정한 리더십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진실을 외면하는 리더는 조직의 가장 큰 적임을 깨닫고 늦게나마 참된 헌신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소령이 이끌어낸 붉은 띠의 재건 프로젝트는 해병대 내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호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붉은 띠의 해병대 정신은 이제 강압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서연 소령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소령이 아니라 해병대 전체의 양심이자 미래를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